지난 20년간 나는 후회라는 이름의 성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그 성문을 두드렸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적막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68.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 한태웅 회장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나의 막대한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텅 비고 황량한 내면을 알지 못했다. 회장님, 아침 보고서입니다. 나의 유일한 말벗이자 충직한 그림자인 박 실장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나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회사의 실적, 주가 동향, 그리고 새로운 투자 계획들.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죽은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나는 보고서들 중 태웅재단의 로고가 박힌 서류철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태웅재단은 내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나의 위선을 증명하는 또 다른 왕국이었다. 나는 재단에서 올라온 정기 보고서를 습관처럼 훑어내렸다. 장학금 수혜자 명단, 불우이웃 돕기 실적. 그러다 나의 시선이 한 페이지 위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한솔, 고등학교 내 학교 폭력 실태 보고. 보고서는 재단에서 후원하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심각한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 건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었다. 피해 학생 이서연, 고등학교 2학년. 가해 학생, 주도 학생 외 다수. 사건 개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그리고 물리적 폭행. 나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를 이전에도 수없이 봐왔다. 아이들의 잔인함은 어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무심하게 다음 장으로 넘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보고서의 따돌림 원인 분석 항목에 적힌 몇 문장이 내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피해 학생 이서연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남루한 옷차림과 가난한 가정 형편이 주된 따돌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됨.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보고서의 가장 아래 피해 학생의 가족관계란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을 보았다. 환자명 한수진. 쿵. 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서류가 내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수진, 나의 유일한 딸.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그리고 2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나의 딸의 이름이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이 놀라 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내 귀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끔찍한 이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20년 전 나의 딸 수진이는 내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나를 닮아 총명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 센 아이였다. 나는 그런 딸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비극은 딸이 대학에 들어가 한 가난한 화가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재능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눈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와 가난이 찌든 패배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나는 내 딸을 그런 남자에게 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결혼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대했다. 그것이 나와 내 딸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의 서재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내 인생을 저런 배고픈 놈팽이에게 맡길 수는 없다. 저놈이 가진 게 대체 뭐가 있나 허황된 꿈과 지긋지긋한 가난뿐이다. 아버지가 아는 건 돈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을. 그의 영혼을요. 아버지는 제 행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제국에 어울리는 완벽한 부품을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닥치지 못할까? 제가 왜 닥쳐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딸, 한수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인형으로 살 빼는 차라리 아버지 곁을 떠나겠어요. 그것이 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딸은 그날로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는 나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몇 년 후 나는 사람을 시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딸과 그 사위놈이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는 차가운 경찰의 사고 기록이었다. 나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나는 딸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시신 없는 텅 빈 무덤. 나는 그 무덤 앞에 나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을 함께 묻었다. 그리고 지난 20년 나는 죽은 딸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재단 사업에 몰두하며 살아왔다.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한수진, 흔한 이름일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엄마, 그리고 그 딸 이서연, 내 머리셔 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다. 딸아이가 집을 나가기 전 내게 소리쳤던 마지막 말, 만약 제게 딸이 생긴다면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을 거예요. 서쪽의 제비, 봄을 몰고 오는 자유로운 새처럼 살아가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뛰지 않았던 나의 늙고 후회로 가득 찬 심장이 혹시 만약에라도 내 딸이 죽지 않았고 지난 20년간 저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면, 그리고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가 있다면 그것은 끔찍한 저주인 동시에 내게 내려진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후회라는 이름의 성에 갇혀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늙은 왕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비겁한 아버지였다. 나는 박 실장을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박 실장, 이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 지금 당장 알아봐 주게.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해졌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할 수가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나를 지배해왔던 후회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미한 희망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이 거대한 후회의 성 안에서 나 자신과 마주해야만 했다. 나의 집, 사람들은 이곳을 태웅 팰리스라고 불렀다.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성체.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의 성공과 나의 고독과 그리고 나의 죄를 전시하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나는 밤새 이 텅 빈 무덤 속을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식당이었다.
길고 폴리시된 마호가니 테이블. 그 위에는 최고급 식기들이 언제나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테이블의 마지막으로 손님이 앉았던 것이 언제였는지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이 긴 테이블의 상석에 홀로 앉아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다. 하지만 그 음식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섭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기억했다. 아주 오래전 이 식당이 나의 어린 딸 수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때를 아이는 이 긴 테이블을 자신의 놀이터 삼아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녔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의 뒤를 쫓으며 넘어져줘줘 아가씨 하고 소리치곤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이 집의 유일한 온기였다. 이제 그 온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아래 영원히 묻혀버렸다. 나는 응접실로 향했다. 벽에는 내가 수집한 수억 원짜리 그림들이 박물관처럼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나의 높은 안목을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저 그림들 속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할 수 없었다. 수진이는 언젠가 이 방을 보며 내게 말했다. 아빠, 이 방은 너무 추워요. 꼭 박물관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나는 그때 예술도 모르는 어린 것의 치기, 어린 투정이라고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이제 보니 내 딸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눈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마침내 2층 복도 끝에 있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수진이의 방. 지난 20년간 나는 단 한 번도 이 방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가사 도우미는 나의 암묵적인 명령 아래 이 방을 딸아이가 떠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해 두었다. 그것은 나의 성역이자 나의 가장 아픈 상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의 시간은 2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벽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던 낡은 밴드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읽다 만책이 펼쳐져 있었다. 방 한 구석의 낡은 이젤 위에는 미완성된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나는 딸의 낡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가난한 화가의 얼굴이 사랑이 가득 담긴 섬세한 터치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서툴지만 행복한 모습으로 스케치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나의 사랑, 서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나는 나의 오만함으로 딸의 사랑을, 그녀의 꿈을, 그리고 그녀가 막 시작하려 했던 그녀의 작은 가족을 모두 짓밟아버린 것이다. 나는 밤새 후회의 가시에 찔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내가 딸에게 저질렀던 마지막 만행을 떠올리고 또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 가난한 화가의 앞길을 비열하게 막아섰다. 그의 그림을 사주기로 약속했던 갤러리에 압력을 넣어 전시를 무산시켰고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까지 찾아가 그를 해고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이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뜻을 거스르는 자를 향한 나의 잔인한 폭력이었다. 나는 내 딸의 행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 제국의 질서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이기적인 폭군일 뿐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 가난한 화가를 사위로 인정하고 그의 재능을 지원해 주었더라면, 그랬다면 내 딸 수진이는 지금 내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나의 손녀 서연이의 재롱을 보며 평범한 할아버지의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는 독처럼 내 온몸에 퍼져나갔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이 텄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텅 빈 서재에 앉아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박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병원의 이름과 병실의 호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환자 한수진 씨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처음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진실의 문이 내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나는 지난 20년간 이 후회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의 열쇠가 내 손에 쥐어졌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딸과 손녀의 원망일까? 아니면 내가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그들의 용서일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이 성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죄를, 나의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박 실장, 차를 준비하게. 나의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으로 가야겠네. 나의 길고 길었던 고통스러운 순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불안과 희미한 희망 사이를 오갔다. 나는 계속해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헛된 기대를 품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내 심장은 나의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나의 딸이 지난 15년간 저 차가운 병실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면, 차가 도착한 곳은 내가 평소 이용하던 최고급 VIP 병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요양병원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나이든 환자들의 한숨소리, 그리고 지친 보호자들의 피로감이 뒤섞인 공간. 나는 나의 부와 권력으로는 결코 차단할 수 없었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민낯과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병실을 찾아 나섰다. 박 실장이 알려준 병실은 복도 가장 끝에 위치한 6인실이었다. 문 앞에는 여러 개의 낯선 이름들과 함께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다. 지난 20년, 나는 내 딸이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살아왔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의 지난 20년의 슬픔과 후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과연 나게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실 안의 풍경이 내 시야로 들어왔다. 창가의 침대, 한 여자가 미동도 없이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내가 있는 쪽과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창가 침대로 다가가 환자의 베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그녀의 고개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 얼굴을, 세월은, 그리고 병만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깡마르고 창백하며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밀랍 인형 같은 얼굴. 하지만 그것은 나의 딸 수진이의 얼굴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닮은 높은 콧대, 아내를 닮은 갸름한 턱선, 그녀는 나의 딸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소리 없는 절규가 내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내 딸이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5년간 이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살아있는 죽음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나의 화려한 성 안에서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위선적인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나의 진짜 딸은 이 남루한 병실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나의 남은 생을 모두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내가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한 소녀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교복, 한쪽 팔에는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보고서 속에 그 아이, 이서연이었다. 소녀는 복도에 서 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한 채 곧장 엄마의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틈으로 다시 병실 안을 엿보았다. 소녀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아주 익숙한 듯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엄마의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엄마, 나왔어. 소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다. 학교에서 겪었을 끔찍한 일들은 이미 저 문 밖에 모두 벗어두고 온 듯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아주 맑아. 엄마도 이 햇살을 좀 느껴봐야 하는데. 소녀는 엄마의 손을 주무르며 오늘 하루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야기. 그녀는 마치 엄마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듯 그렇게 한참을 혼자서 제잘거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책가방에서 겉표지가 다 달아빠진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시 내가 읽어줄게. 잘 들어봐.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 안의 소독약 냄새를 뚫고 내 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 편의 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나는 그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온몸에 멍이 든 세상의 가장 잔인한 폭력의 피해자인 저 작은 소녀가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엄마의 침대 곁을 지키며 시를 읽어주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20년 전 나의 집을 떠나던 나의 딸 수진이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우던 그 강인하고 올곧은 영혼, 나의 오만함이 짓밟아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지금 나의 손녀에게서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나는 복도에 서 있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이 함께 공존하는 경이로운 풍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내가 파괴해버린 두 세대의 여자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댄 채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었다. 소녀의 낭랑한 목소리가 병실 문틈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 시의 구절들이 나의 텅 빈 심장 속으로 아주 느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나는 저 아이를 그리고 나의 딸을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나의 남은 생을 바쳐 해야 할 유일한 속죄이자 구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회장 한태용의 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회사의 보고를 받고 중요한 결제를 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껍데기뿐인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의 진짜 시간은 그림자가 되어 한 소녀의 뒤를 쫓는 시간이었다. 나는 박 실장을 통해 수진이와 서연이의 DNA 샘플을 비밀리에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그저 앉아서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내가 지난 20년간 외면해온 진실의 무게를 나의 딸과 나의 손녀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가 짊어지고 살아온 삶의 고통을 나는 매일 스토커처럼 서연이의 뒤를 쫓았다. 물론 내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박 실장과 경호팀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였다. 나의 하루는 이제 서연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시작되었다. 나는 학교 정문 건너편의 차 안에서 등교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언제나 혼자였다. 제잘거리며 떼를 지어 등교하는 다른 아이들 틈에서 서연이는 마치 소리가 지워진 흑백 영화 속 주인공처럼 고요하게 걸었다. 아이의 낡은 운동화와 몇 번이나 꿰맨 듯한 가방이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학교 안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았다. 나는 인간의 잔인함이 나이나 성별,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연이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유령처럼 취급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실수를 가장해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아이가 들고 있던 책들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쏟아졌다. 아이들은 그런 서연이를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책을 주워 담았다. 점심시간 아이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도 없는 옥상 구석이나 빈 교실에 홀로 앉아 집에서 싸온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 모습은 거대한 식탁에 홀로 앉아 맛없는 음식을 씹던 나의 모습과 기이하게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감옥과 가장 초라한 감옥에 각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저 아이들의 부모를 당장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내가 지금 나서는 것은 서연이의 삶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가 끝나면 서연이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이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이는 곧장 학교 근처의 한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나는 식당 맞은편의 카페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교복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고무장갑을 낀 아이의 작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식당 주방의 아주머니는
아이의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가차없이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그 모든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아이는 쉴 틈도 없이 근처의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야간 아르바이트였다. 나는 편의점 건너편 어두운 차 안에 앉아 아이의 밤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늦은 밤 찾아오는 취객들을 상대하고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나르고 텅 빈 진열대를 채웠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계산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는 모습은 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힌 채 엄마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마지막 종착지는 언제나 병원이었다. 자정이 넘어 편의점 일이 끝나면 아이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몰아 아이가 탄 버스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병원에 도착한 아이의 얼굴에서는 신기하게도 하루 종종의 피로가 사라져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병실 문을 열기 전 복도에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는 엄마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려는 그 작고도 위대한 배려. 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실의 창문 아래에 섰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들의 세상을 훔쳐보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는 엄마의 손과 발을 정성껏 주물렀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만을 골라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엄마,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 내 친구가 오늘 나한테 떡볶이 사줬어. 그 모든 것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한 아이의 하얀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언제나 그랬듯 낡은 시집을 꺼내 엄마에게 시를 읽어주었다. 그날 밤 아이가 읽어준 시는 류시와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였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뚫고 내 가슴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시를 들으며 깨달았다.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오만함, 나의 후회, 그리고 내가 버렸던 나의 딸과 내가 몰랐던 나의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실장이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결과가 어떻다고 하던가. 99.9% 일치합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이서연 양은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내 마음속에서 희미한 희망으로 존재했던 그 추측이 이제 차갑고 무거운 진실이 되어 내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죄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병실의 창문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엄마의 곁을 지키다 의자에 앉은 채 곤히 잠이 든 나의 작은 손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차가운 차 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나의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 내가 그 아이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주었던 그 깊은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맹세했다.
나의 남은 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저 아이를, 그리고 나의 딸을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내가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DNA 검사 결과는 나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문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혹시나 하는 희망 뒤에 숨을 수도, 우연의 일치라는 변명으로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내 딸과 손녀를 지난 20년간 지옥 속에 방치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죄수는 마땅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웠다. 나의 등장이 아이가 힘겹게 쌓아 올린 그 위태로운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까봐. 지난 20년간 아비의 역할을 포기했던 내가 이제 와서 할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나는 아이의 경멸과 원망이 담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또다시 비겁한 방법을 택했다. 나는 나의 죄를 직접 마주하는 대신 돈과 권력이라는 익숙한 가면 뒤에 나의 모습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 실장을 불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자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나의 비장한 목소리에 박 실장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계획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지시는 병원비였다. 박 실장을 통해 나는 내 딸 수진이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지불하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던 병원비를 확인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평범한 소녀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거대한 금액이었다. 나는 태용재단의 이름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해외 유령 재단의 이름을 빌려 그 모든 병원비를 단 하루 만에 전액 결제해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박 실장이 몰래 촬영해온 영상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의 호출을 받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구 앞에 선 서연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몇 번이고 익명의 기부자에 대해 되묻는 아이. 그리고 마침내 모든 병원비가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는 아이의 모습. 아이는 기쁨에 울고 있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빚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안도감. 나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아이의 그 기쁨의 눈물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동시에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는 저 아이에게 저런 작은 행복 하나를 안겨주기 위해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지시는 병실이었다. 나는 병원장에게 직접 익명으로 연락했다. 그리고 태웅그룹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내 딸 수진이를 6인실의 초라한 병실에서 병원 최고의 VIP 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물론 서연이에게는 장기 입원 환자를 위한 병원의 특별 복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도록 했다. 며칠 뒤 나는 새로운 병실에 있는 딸과 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1인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보호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까지. 그곳은 더 이상 병실이 아니라
아늑한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서연이는 이 모든 기적 같은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엄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인가 봐.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네. 나는 그 모습을 사무실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훔쳐보고 있었다. 박 실장이 나의 죄책감을 알면서도 나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병실에 몰래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였다. 나는 또다시 나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지만 동시에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손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의 익명 지원은 계속되었다. 나는 재단의 이름으로 서연이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녀가 더 이상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 않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와 가방이 마음에 걸려 우수 학생 격려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었다. 나의 돈은 아주 오랜만에 제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다. 나의 돈은 한 소녀의 무너진 삶을 아주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서연이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덕분에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짙은 피로의 그늘이 조금씩 옅어졌다. 아이는 이제 방과 후에 곧장 병원으로 와 엄마의 곁을 더 오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내가 보내준 상품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이 아닌 엄마가 누워있을 침대의 새 시트와 병실에 놓을 작은 꽃 화분을 샀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웃을 때 나는 가슴 아픈 기쁨을 느꼈다. 아이가 평온해 보일 때 나는 고통스러운 위안을 얻었다. 나는 내가 베푸는 온기를 결코 직접 느낄 수는 없는 불쌍한 유령이었다. 나는 나의 죄를 그렇게 하루하루 갚아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내게 건넸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연이가 새로 생긴 휠체어에 엄마를 태우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이는 엄마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아주 오랫동안 액자 속에 죽은 내 딸의 사진과 번갈아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이 익명의 선물들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아이에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나는 언제까지고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저 아이 앞에 서야만 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이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익명 지원이 시작된 후 서연이의 삶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지 않았고 고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과 엄마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10대 소녀다운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특히 아이들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정했다. 나의 선의는 역설적으로 아이를 더욱 깊은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독이 되어버렸다. 폭풍의 진원지는 서연이의 같은 반 친구이자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박유라라는 아이였다. 박유라는 최근 급성장한 한 IT 기업 사장의 외동딸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를 사업상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근본 없는 졸부 특유의
오만함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내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아버지의 그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물려받은 듯했다. 박유라는 서연이를 미워했다. 가난하고 친구도 없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서연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에게는 그 어떤 명품으로도 가릴 수 없는 타고난 기품과 조용한 총명함이 있었다. 박유라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진 서연이를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리고 서연이의 삶에 찾아온 작은 변화들은 박유라의 그릇된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다. 서연이가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의 초호와 VIP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문. 그것은 박유라의 어머니가 병원 이사회의 이사였기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였다. 박유라의 아기에 찬 상상력은 이 모든 사실들을 가장 저속하고 추악한 하나의 이야기로 꿰어 맞추었다. 이서연, 돈 많고 늙은 남자 스폰서가 있대. 소문은 학교의 익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어쩐지 제 엄마 병원비가 수억 원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했어. 그 스폰서가 걔가 입고 다니는 그 촌스러운 옷도 사준 건가? 케이커카. 아빠 뻘 되는 남자한테 몸 파는 거 역겹지 않냐? 아이들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서연이를 더 이상 왕따가 아니라 걸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아이들은 대놓고 그녀를 향해 스폰녀라고 비웃으며 음탕한 손짓을 해보였다. 서연이의 책상에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는 몸 파는 년이라는 끔찍한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이 매일같이 보고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나의 안전한 성 안에서 모두 전해 들어야만 했다. 내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박유라라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를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싶었다. 나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나서는 순간 그 모든 소문은 진실이 되어버릴 터였다. 서연이에게는 정말로 그녀를 지켜주는 힘 있는 늙은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셈이었다. 나의 섣부른 개입은 아이를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등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평생 이토록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의 막대한 돈과 권력은 상처 입은 내 손녀를 괴롭히는 이 저열한 소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아이가 홀로 그 모든 폭력을 견뎌내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모든 경멸과 조롱을 투명 인간처럼 외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서서히 멍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간신히 피어오르던 작은 미소는 다시 사라졌다. 아이의 눈에는 다시 깊은 그늘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가 막 피워낸 작은 희망의 새싹을 세상의 폭력이 다시 짓밟아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마지막 사건이 터졌다. 그날도 나는 하교하는 서연이의 뒤를 멀찍이서 따르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박유라와 그녀의 무리가 아이의 앞을 막아섰다. 어머, 이서연 아니야. 오늘은 스폰서 할아버지가 차 안 태워주셔.
박유라가 비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툭 쳤다. 서연이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박유라의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실수를 가장하며 서연이의 발을 걸었다. 서연이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아이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책들이 흙탕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중에는 아이가 언제나 품에 안고 다니던 그 낡은 시집도 있었다. 어머, 미안해서 어떡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박유라와 그 무리는 넘어진 서연이를 보며 악마처럼 웃어대고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손은 운전대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 서연이는 한참 동안 흙탕물 속에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책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마침내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더럽혀진 시집 위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을.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다. 나의 익명 지원은 아이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했다. 내 손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나 익명의 후원자가 아니었다. 내 손녀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아이의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줄 든든한 울타리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야만 할 때가 왔다고. 나의 정체를,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밝혀야만 할 때가, 그것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나는 내 손녀의 저 눈물을 닦아주어야만 했다. 아버지로서 내가 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아버지로서 내가 해주어야만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내 손녀의 그 눈물 한 방울은 내가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후회의 댐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익명의 후원자라는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어 아이의 삶을 관조하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방임일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죄를, 나의 진실을 아이의 앞에 직접 드러내고 그녀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나는 박 실장을 통해 태웅재단의 장학생 관리 담당자라는 직함을 빌려 서연이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의 학교 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싶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다. 약속 장소는 시끄러운 호텔 라운지나 위압적인 내 사무실이 아니었다. 나는 일부러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전통 찻집에 별실을 예약했다.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한 나는 찻잔을 앞에 둔 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를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의 지난 20년의 과오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마침내 서연이가 찻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는 재단의 회장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낡았지만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온 듯했다. 얼굴의 멍 자국은 옅어졌지만 그 눈에 서린 깊은 그늘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맞았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나는 먼저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아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재단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연극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나는 품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겠니? 사진 속에는 20살 무렵에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의 딸 수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세차게 흔들렸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모습.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 사진을,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을 시작했다. 그래, 내 엄마다. 그리고 나는 내 외할아버지 한태웅이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아이가 도망치거나 소리치기 전에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숨김없이 쏟아내야만 했다. 나는 나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딸에 대한 나의 빗나간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해 모두 고백했다. 내가 어떻게 딸을 내쫓았는지, 어떻게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최근에서야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손녀인 너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나는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내가 네 엄마를, 그리고 너를 이 기나긴 지옥으로 밀어넣은 죄인이다. 내 고백이 길어지는 동안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은 처음에 충격과 불신에서 점차 분노와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내가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작은 희망마저 자신을 버렸던 남자의 위선적인 동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처절한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나의 길고 긴 고백이 끝났다. 찻집의 작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아이의 심판을 기다렸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왜요? 아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심하게 갈라져 나오고 있었다.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난 15년 동안 엄마가 저 차가운 침대 위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학교에서 개처럼 맞고 식당 주방에서 구박받고 돈이 없어 굶주릴 때 당신은 그 높고 화려한 성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아이의 절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당신의 돈 필요 없어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그 뒤늦은 후회도 동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 없이도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를 그냥 지금처럼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우리 엄마와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내 손녀가 내게 내린 판결이었다.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찻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아이를 붙잡지 못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텅 빈 찻집의 별실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내가 20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의 무게와 내 손녀의 그 지독한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 밖으로 나왔지만 결국 더 깊고 어두운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나의 구원의 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하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그날 이후 서연이는 나를 피했다. 아이는 더 이상 병원에 매일같이 오지 않았다. 자신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고 학교 도서관에 틀어박혀 어떻게든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아이의 그 거절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다. 나는 아이를 쫓아다니거나 섣부른 용서를 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다. 나는 매일 서연이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틈타 딸 수진이의 병실을 찾았다. 나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역할을 뒤늦게 시작했다. 나는 의식 없는 딸의 곁에 앉아 신문을 읽어주었고 내가 살아온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깡마른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간호사들은 매일같이 VIP 병실을 찾아오는 이 위험 있는 노신사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서연이는 간호사들을 통해 내가 매일같이 엄마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러 학교 축제의 날이 다가왔다. 박 실장은 내게 박유라라는 아이가 축제를 이용해 서연이를 다시 한번 괴롭히려 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보고했다. 나는 그날 모든 스케줄을 비웠다. 나는 화려한 정장과 나를 수행하는 비서들 없이 아주 평범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한솔 고등학교의 축제에 잠입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한 축제의 풍경은 나의 잿빛 세상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나는 군중 속에 나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리고 나의 레이더는 오직 한 사람, 나의 손녀 서연이만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축제에 들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구석에서 조용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유라의 잔인한 연극이 막을 올렸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학생 장기 자랑 무대 사회를 보던 박유라는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외쳤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주 특별한 자선 경매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여기 우리 학교의 한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한 경매입니다. 식물인간 엄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이서연 양을 다 함께 도와줍시다. 박유라는 교활하게도 자선이라는 명분으로 서연이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서연이는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한 얼굴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무대 중앙에 서게 되었다. 자, 이 경매의 상품은 바로 이서연 양과의 저녁 식사 데이트권입니다. 박유라가 외치자 아이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서연 양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돈 많은 아저씨들의 주머니를 터는 재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박유라의 말 속에 담긴 노골적인 악의를 모두가 감지한 것이다. 최근에 익명의 스폰서 할아버지를 만나 병원비도 다 해결하고 아주 편하게 살고 있다죠. 이서연 양. 그 할아버지를 홀린 비법이 뭔가요?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무대 위에 서연이에게로 쏟아져 내렸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대의 조명은 마치 취조실의 그것처럼 아이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잔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나는 군중들을 해치고 무대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걸어 나갔다. 나의 주변으로 파도가 갈라지듯 길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이 낯선 늙은이가 뿜어내는 차갑고 압도적인 기운에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고 있었다. 나는 무대로 향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갔다. 나는 마이크를 든 박유라도, 나를 보고 경악하는 다른 학생들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오직 무대 중앙에 홀로 서서 투명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작은 손녀 서연이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나는 아이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내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나는 아이를 내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내 평생의 모든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나의 뒤늦은 사랑을 담아 마이크를 든 박유라를 노려보았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무거웠다. 학생, 나는 말했다. 네가 방금 그 더러운 입으로 모욕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나 있나? 나는 내 등 뒤에 서연이의 어깨를 더욱 힘주어 감쌌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내 손녀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박유라를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겠다는 듯 눈에 담았다. 다시 한번 내 손녀에게 송곳 하나라도 대면 너는 네 아비의 회사와 네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나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유라의 손에서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이는 내 등 뒤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거부했던 이 늙은 남자의 이 거대하고 낯선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떨고 있는 나의 작은 손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는 경악과 혼돈에 빠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뒤로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무대 위를 함께 걸어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익명의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손녀를 세상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전쟁을 시작한 한 명의 할아버지였다. 내가 서연이의 할아버지라고 선언한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시간은 멈췄다. 아이들의 경악과 교사들의 당혹감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포에 질린 박유라의 얼굴. 나는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떨고 있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아이를 박 실장이 대기하고 있던 채 태웠다. 차 안에서 서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멍한 눈으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지금 지난 17년의 세월과 오늘 갑자기 들이닥친 이 거대한 진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아이를 집이 아닌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나는 아이를 엄마의 병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엄마 곁에서 푹 쉬어라. 나는 아이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이가 병실 안으로 사라지고 나는 곧바로
나의 진짜 전쟁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박유라의 아버지인 박상진 사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는 내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딸아이가. 회장님의 귀한 손녀이신 줄도 모르고 나는 그의 비굴한 사과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저 인간의 회사와 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의 분노는 더 이상 파괴를 향하지 않았다. 나의 분노는 이제 나의 손녀를 위한 가장 완벽한 정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박 실장이 밤새 정리한 두툼한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졌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박유라가 서연이에게 저질렀던 모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의 증거들이,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어제 축제에서 있었던 공개적인 모욕의 순간이 담긴 영상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 사장, 나는 당신의 돈이나 당신의 사과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손녀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당신 딸의 진심 어린 사죄요. 나는 그에게 나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박유라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교생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에 단상 위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서연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둘째, 박유라는 이 사과가 끝나는 즉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 셋째, 박 사장의 회사는 태용재단이 지정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지원센터에 100억 원을 기부할 것. 만약 이 조건들 중 단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나는 이 서류철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 모든 힘을 동원하게 될 것이요. 박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용의 영린 니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며칠 뒤 나의 요구는 모두 관철되었다. 박유라는 전교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울먹이며 서연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서연이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를 위한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너무나도 길고 아팠던 상처를 확인하는 또 다른 고통의 순간일 뿐이었다. 나는 교문 밖에서 조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연이는 홀로 학교를 걸어 나왔다. 나는 아이를 내 채 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여전히 우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이는 아직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깨야만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의 병실을 찾았다. 서연이는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나는 박유라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전 나의 딸 수진이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아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어릴 때 참 유별난 아이였단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자아이인데도 인형 놀이보다는
흙장난이나 나무 타기를 더 좋아했지. 내가 사준 예쁜 원피스는 옷장에 처박아 두고 언제나 무릎이 달아빠진 청바지만 입고 다녔어. 나는 수진이와 함께했던, 행복했지만 이제는 아프기만 한 작은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그림 그리는 솜씨는 아마 제 아비를 닮았던 모양이야. 나는 그 아이가 나와 같은 경영인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자신의 작은 스케치북에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려 했단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었다. 나의 고백은 아이를 향한 변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참회였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 아이의 사랑을 존중해주지 못했지. 나는 그저 나의 방식대로 그 아이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손녀 앞에서 처음으로 나의 약한 모습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연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는 언제나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였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할아버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지난 20년간 내 딸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던 서투른 부녀였을 뿐이었다. 내가 병실을 나서려 할 때 서연이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단어, 그것은 나의 길고 길었던 후회의 겨울을 끝내는 봄의 첫 햇살과도 같은 소리였다. 나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나의 대답을 대신했다. 나의 등 뒤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우리의 진짜 가족이 이제 막 아주 어렵고 아주 고통스럽게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서연이가 나를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러준 그날 이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얼음벽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처럼 다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2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아픈 공백이 존재했다. 우리는 그 공백을,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메워나가야만 했다. 나는 나의 성이었던 그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을 처분했다.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을 새로 얻었다. 그곳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주 서툴지만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아이는 수줍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그렇게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아는 세상에 대해 가르쳐 주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아이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나는 아이를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매일 저녁 함께 수진이의 병실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리워했다. 나는 아이에게 내가 기억하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나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따뜻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기억 조각들을 맞추어가며 한수진이라는 한 여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려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의학적 인맥을 동원해 수진이를 깨울 방법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뇌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절망적인 진실을 서연이에게 직접 전해야만 했다. 그것은 내가 할아버지로서 아이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현실을 알려줘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우리는 병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울었다. 우리는 새로운 상실이 아닌 오래된 상실의 종결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은 우리의 마지막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시 몇 번의 계절이 흘렀다. 서연이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아이는 아빠의 재능과 엄마의 감성을 물려받았는지 건축학을 전공하며 사람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를 꿈꾸고 있었다. 나는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이제는 재단의 일에만 소소하게 관여하고 있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다. 나는 수진이의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오늘 학교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때문에 저녁 늦게야 올 예정이었다. 나는 서연이가 언제나 엄마에게 읽어주던 그 낡은 시집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서툰 목소리로 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거칠고 늙은 목소리는 서연이의 낭랑한 목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안에 내 평생의 모든 후회와 딸에 대한 뒤늦은 사랑을 담아내려 애썼다. 한참 동안 시를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이었다. 발표가 일찍 끝난 것인지 아이는 가방을 든 채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어색함에 읽던 시를 멈추었다. 언제 왔느냐, 방금요. 아이는 조용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함께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이 침묵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내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그리고 기적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내 딸 수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마침내 나의 구원을 찾았다. 나의 구원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거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구원은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서로의 상처에 기대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때 서연이가 자신의 손을 내 주름진 손 위로 조용히 포개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후회라는 이름의 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폐허 위에서 나의 작은 손녀와 함께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